음, 안녕하세요. 무성부리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강의. 오늘은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을 갖고 볼 어떤 계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업 그 경영 분석을 해서 뭐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어차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죠. 예, 금전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실제 부채보다 더 과대하게 계상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 또 과소하게 해서 계상할 이유도 뭐 거의 없죠. 남한테 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 자산이나 뭐 비유동 자산이나 마찬가지로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라는 거는 저거죠.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부채는 1년 안에 나가야 될 어떤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M&A, 뭐 컨설팅, 재무 컨설팅, 뭐 이런 부분에서는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은 거를 우량하게 보죠. 왜냐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하고 1년 안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채가 있을 경우 당연히 자산이 커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봐야 되고, 뭐 우리가 투자하는 청산가치가 높은 기업일 경우에 보통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입 채무는 뭐 원재료 등 그런 거를 외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를 봤는데 매출 채권과 마찬가지로 매입 채무도 이렇게 기타 지급 채무로 묶습니다. 하지만 뭐 기타 지급 채무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써서 이거를 꼭 발라내서 매입 채무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약 1조 7천억 정도 있네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기타 지급 채무가 분기나 반기 보고서는 좀 자세하게 안 쓰고 결산 보고서 자세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주석에는 이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 보고서를 보면 항상 주석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분기나 반기 보고서 주석에도 없을 때는 결산 보고서, 그러니까 지난 결산 보고서에 분명히 같은 계정이 있겠죠. 보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매입 채무가 약 1조 1000억이고 기타 지급 채무가 6천억으로 잡혀 있네요. 근데 어차피 줄 돈이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단기 차입금 하면은 이제 1조 2천억 되어 있습니다. 요 단기 차입금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타 단기 금융 부채도 있는데 요거는 주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자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분반기에는 주석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난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기타 단기 금융부채 이렇게 주석으로 돼 있죠. 예수금과 단기예수보증금, 금융리스 부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금액이 뭐 6,500만 원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수금은 요 두 개는 미리 받은 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부채라 돼 있다 하더라도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기타 뭐 유동금융부채
부채, 뭐 기타 유동 부채, 단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고 당연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런 항목도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그 비유동 항목에 있던 건데 1년 그 이상 그 상한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거였는데 요번 분기에 요게 1년 이내로 들어온 겁니다. 장기 차입금인데 그래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고 이것도 당연히 이자 발생 부채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기타 유동 부채를 얘는 현선수금 예수금을 기타 유동 부채로 해놨네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타 유동 금융 부채라고 했는데 기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 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뭐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뭐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비유동도 보시면은 차입금하고 기타로 묶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에.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냐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 차입금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고요. 퇴직급여 부채는 뭐 계속 적립하는 거니까 이것도 근데 뭐 언젠가는 임직원한테 급여해야 될 비용이고요. 이혼 법인세 부채도 언젠가는 내야 되는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자산 재평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그 계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을 당장 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양도 차익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단 계상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부동산을 판다면 이 금액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 지급할 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오늘은 부채 항목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우리가 뭐 부도를 당할 만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동 자산이 있고 유동 부채가 있잖아요. 유동 부채. 이게 둘 다 1년 안에 현금으로 바뀌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규모가 아주 크고 얘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도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 다시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로 내재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순현금이 쌓이고 있나, 그런 기업인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순유동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있나, 뭐,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고. 그레이엄은 예전에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거를 순유동자산 가치라고 정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순유동자산 가치, 그러니까 즉 청산 가치를 구한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레이엄이 투자하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순유동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그리고 기업 투자 주식, 이거를 다 합한 다음에 총부채를 뺀 거, 요거를 저는 청산 가치, 잠정적인 어떤 청산 가치, 순유동자산 가치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는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 되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크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약에 청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형자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실제로 청산하는 일은 잘 없지만 만약에 청산을 한다면 결국 요거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로 인정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내재 가치로 인정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청산 가치가 높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고, 뭐 청산 가치가 낮다고 해서 시가총액보다 낮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 고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지분을 인수해서 실제로 청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산이 가능하다면, 그쵸? 만약에 청산이 가능하다면 어느 기업을 이렇게 대충 구해봤더니 100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에요. 근데 내가 500억을 투자해서 이 기업에 투자해서 청산을 만약에 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100%가 되겠죠. 500억이 남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재 가치로서의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 내재 가치를 이용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레이엄의 청산 가치. 그레이엄은 천재인데, 천재이면서 이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대로 투자하면 니들이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잔말 말고 따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거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 75에서 90% 정도. 이제 뭐 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만, 이렇게 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50에서 75% 사이. 그러니까 만약에 재고자산이 100억이라 그러면 50억에서 75억 정도로 가치평가를 하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0% 사이로 하면 된다.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투자하던 당시에는 재무상태표나 어떤 손익계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유동자산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청산가치를 구한 다음에 총부채를 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 순유동자산 가치 3분의 2 이하에서 매수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구한 어떤 기업의 청산 가치가 100억이 나왔다면 적어도 70억 이하에서 사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한 가치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3년은 보유하고, 만약에 수익이 50% 이상 내면은 매도를 해라, 뭐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이 회계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버핏도 그레이엄도 이렇게 투자했고요. 버핏이 그레이엄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투자했습니다. 요거는 버핏이 독립해서 나중에 댐스텀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투자해서. 그래서 이 당시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1961년도에 댐스텀일의 어떤 현금 166이라는 현금이 있었는데 실제로 166으로 가치 평가를 했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1040이 있었는데 약 85% 수준인 884에
그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은 60% 수준으로 평가를 했고요. 생명보험은 100%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급비용은 약 25% 수준으로 했고요. 법인세 환급 부분은 없지만 요트 생기죠. 당연히 환급을 현금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100%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유동자산을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약 66% 수준으로 그 가치 평가를 했습니다. 이 뒤로 가는 거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6% 수준에서 가치 평가를 했고, 이게 변할수록 약간씩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가증권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었겠죠. 장부가가 758이었는데 834로 가치 평가했고, 63년에는 1772였는데 2029로 가치 평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율을 비슷하게 똑같이 해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런 투자법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방법, 투자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단순하게 오를지 아는데 쉽게 잘 안 올라요. 이런 기업이. 예, 이런 기업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PBR이 낮으면서 청산 가치가 매우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항상 주가가 올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맨날 떨어져 있죠. PBR 0.123배 거래되고, 그죠. 증권주는 좀 그렇지만 BYC라든가, 그죠. 일신방직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0.2배, 0.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죠. 예. 자, 버핏에게 배우는 청산가치 투자법. 뭐냐면, 그레엄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레엄이 한 그대로 버핏이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남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댐스터밀에 투자했잖아요. 왜냐하면 청산가치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길 기다려요. 주가가 근데 언제 상승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남이 해주길 기다렸다가 만약에 누군가 나서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지분을 매입해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은 주주행동주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사업에 필요한 현금보다 너무 많다. 쓸데없이 현금 보유하고 있지 말고 투자할 만한 데도 없으니까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경영진에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엄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 철도회사에 투자하면서 그 철도회사가 어마어마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죠. 그레이엄이 주석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찾아낸 건데, 처음에 조금 의미 있는 지분을 사지 않고 경영진한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채권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해줘. 콧방귀 끼죠, 경영진이. 그래서 의미 있는 지분을 삽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배당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지분을 산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말 안 듣는 경영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최대 주주가 될 정도로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아예 획득해버립니다. 요게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금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버핏이 이 투자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든 실패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최대 주주가 돼서 청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청산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산하려면 일단 직원들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언론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나게 잘 살았던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또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최대 주주가 돼서 바로 청산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본 지출을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은 손발을 들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청산을 하고, 왜냐하면 뭐 열심히 노력한 게 있으니까 청산을 하고 어떤 투자 지주 회사로서의 경영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키우죠. 투자는, 청산가치 투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정도의 어떤 그 자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포지션을 발해야죠. 그리고 뭐 잉여자산 등을 매도해서 현금 배당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자산 규모도 작아지고 자본 규모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익이 뭐 줄지 않는다면 ROE 등이 개선돼서 어떤 그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 의미 있는 지분을 사서 경영진하고 막 얘기하면 요 얘기가 나옵니다. 경영진이 이 꼴통, 야 그냥 네 지분 내가 사줄게, 그냥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버크셔 해더웨이도 그랬어요. 근데 경영진이 얘기한 거하고 버핏이 말한 그 가격이 원래 버핏이 말한 가격으로 사주기로 했는데 경영진이 마음이 바뀌어서 0.25달러인가 아마 싸게 사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버핏이 거기에 경로해서 스스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순유동가 자산가치의 측정은 이런 식으로 장부가치 그대로 인정을 한다. 왜냐면 어차피 우량한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유동자산 가치는 현금성 자산 플러스 금융자산, 매출 채권 플러스 재고자산 플러스 투자부동산 플러스 기업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총부채를 빼면은 제가 생각하는 순유동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걸 내재 가치로 구하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장부 가치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1강에서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을 산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잘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러한 기업의 주식이 오를 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느 누군가가 주주행동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즘 많이 보이고 있죠. 요즘 그 뭐 KGCI인가요? 잠깐 여기 넘어갔네요. 잠깐만. 그 여기 보시면 KGCI인가요? 아니네. 한진. 진짜 요즘 큰일 났네요. 왜 그 생각이 안 나죠? 큰일 났습니다. 알죠? 여기 뭐지? 한진칼. 여기 요즘은 좀 조용해졌나? 왜 뉴스가 안 보이네요. 한진칼. GS 홈쇼핑이 한진칼 4대 주주가 된다? GS 홈쇼핑이 이상한 짓을 하네요. 요거 KCGI 그쵸?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저거죠. 행동주의 펀드고 뭐 최근에 태양 같은 기업도 그쵸? 여기에서도 나오죠. 예, 요거 그쵸?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좀 가능해졌다, 이런 게 많이. 그리고 어떤 개인 주주들도 요즘 주주행동주의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 가투소에 가보면 이거 많이 하죠. 요즘 부산가스로 이거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오를 때가 언제냐면 호황이 닥칠 때입니다. 호황. 보통 이제
그 산업이 경기 변동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호황이 오면 전반적으로 이익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각종 테마 이런 거에 탑니다. 제가 그 최근에 요즘 이제 최근에 팔았던 게 뭐냐면 이 주식이거든요. 태경화학. 예전에 그 보시면 제가 이제 언제 샀냐면 아마 연말인가 샀을 건데 작년 아마 요때쯤 샀을 겁니다. 제가. 왜냐면 요때 왜 샀냐면 보시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깨지고 내려간 라인, 요 라인.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이 깨졌을 때 여기에서 샀는데 요때 쭉 오버슈팅 나오죠. 이렇게 쭉. 왜 나왔냐면 이때 무슨 테마가 불었냐면 인공 강우 테마가 불었습니다. 그런 테마가 불면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테마이고 그 인공 강우가 이 태경화학에 엄청난 이익을 선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테마가 불면. 자, 근데 이런 게 그럼 언제 생기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면은 몰빵하게?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구조가 아주 우량한 기업,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기업, 그리고 만족스러운 배당을 주는 기업, 이런 기업 한해서 청산가치보다 굉장히 낮을 때 사서 이러한 것이 생겼을 때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지분을 사서 스스로 주주행동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을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저도 버핏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버핏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뭐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면 버핏을 충분히 따라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그레이엄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생기면 그 다음에 버핏처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코텍이라는 기업이죠.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현금 보시면 200억에서 이때 24억으로 주고 100억. 근데 현재 2018년 3분기 말 현재 뭐 1000억, 700억. 돈이 많이 늘었죠.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업이라면 해피하겠죠. 그쵸?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이때 480억으로 는 다음에 거의 안 늘었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차익금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유동자산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하죠. 근데 이 순유동자산 가치가 주로 현금하고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 ROE도 보세요. 뭐 10% 이때 좀 꺾여서 4.8%. 뭐 아주 우량한 기업의 ROE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평균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높다. 이런 기업이 아주 싸게 거래될 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주주 행동주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호황이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가 걸렸을 때 파시면 됩니다. 자, 토비스는 코텍의 경쟁 기업입니다. 현금 라인을 보면 현금이 쌓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유형자산 라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쵸? 유형자산이 꾸준히 늡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이 쌓이지 않고 대신에 얘는 LG하고 LG 스마트폰 조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 번호 꾸준하게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기업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ROE도 보면은 적자 봤다가 흑자 봤다가 흑자는 계속 보네요. ROE는 꾸준했네요. 그쵸? ROE는 꾸준했고 이런 기업이라도 낮은 가격에서 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보시면 이때 시총이 연말 종가 기준으로 300억, 400억이에요. 이 당시 1300억, 1100억 어마어마하게 주가 상승을 했죠. 대창던조 같은 경우에도 봐도 현금이
쭉쭉쭉 늘고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OE 라인을 봐도 꾸준합니다. 호황 때는 잘 걸었다가 아닐 때는 뭐 그냥 못 벌고. 그래서 이런 기업이라도 싸게 거래될 때 사면 좋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다. 뭐냐면 이때도 300억, 100억, 200억이 거래됐는데 최근에는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200억, 800억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핵심은 버핏처럼 아주 뭐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이 싸게 거래될 때 사서 묵혀놓는 거. 그러니까 커피캔 그 투자 있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대한제강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ROE 라인 보시면 뭐 그쵸?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얘는 시가총액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제강의 어떤 그 주가 라인을 보시면 계속 점핑을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점핑 이렇게 싸게 거래할 때 샀다가 비싸게 거래될 때 요런 라인에서는 파는 거고 요 라인 아래에서는 사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KCC 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LG 디스플레이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현재 그 지하실을 파고 있지만 이런 기업도 싸게 거래될 때 샀으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도 수익 내고 나왔고, 그리고 이런 기업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유형자산에 꼬라박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맨날 백화점하고 아울렛만 지어서 유형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대신 현금성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얘는 그렇지만 차입금도 많이 늘어났다. 차입금. 왜냐면 이게 현금으로만 다 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도 이런 기업이라도 싸게만 거래되면 그 충분히 비싼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뭐 길어진 것 같은데 좀 이거를 나중 되면 아마 좀 짧게 끊을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 순유동자산 가치 요거는 이제 현금성 자산에다가 금융자산, 유동 비유동 합치고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기업투자 주식을 합한 다음에 총부채를 빼면은 순유동자산 가치 즉 청산가치가 대략적으로 구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낮을 때 사면은 당연히 좋죠. 싼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식이 오르는 거는 이런 주주행동주의라든가 호황이라든가 각종 테마가 걸리면 이러한 주식들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팔면 되는 거고요. 뭐 수익을 얼마나 보고 팔아야 되나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험치입니다. 누구는 30%에 팔고 누구는 100%에 팔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업들이 언제 오르는 거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기 전에 재무보수가 우량한지 장기간 꾸준한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장기간 만족스러운 배당을 줬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서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었고 내일은 아마 그 정확한 매수 타이밍 뭐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중요한 포인트겠죠. 내일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오늘은 어떤 순유동자산 같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